그리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TK 어떤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향후 보수 재편 이런 데도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보수 재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결과대로라면 40% 득표율을 할지 말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의 득표율을 갖고 국민의힘 어떤 당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의 처참한 성적표가 사실로 개표 결과 나온다면 당권을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지고 그 0.73%포인트라는 그야말로 박빙이라기 때문에 젖잘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 정신으로 다시 또 개항의 보궐선거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해서 당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예측대로 김문수 후보가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나고 특히나 40%를 넘지 못하고 30%대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 성적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당을 내가 지도부를 장악해서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그것은 김문수 후보 주위에 있는 태극기 정광훈 패거리들이 당을 접수하기 위한 저는 사리사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도 그동안 너무 말씀 많이 하셨지만 네. 이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좀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 좀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김문수 후보만이 아니라 승자가 없습니다. 네. 누구도 승자가 아닌 선거가 돼버렸어요. 때문에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을 펼친다 하더라도 누구도 좀 명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를테면 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든가 정계 은퇴를 하든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어쨌든 뭐 40%가 안 되는 득표율이라도 저 득표율을 기반으로 이후에 보수 진영의 뭔가 이제 개편이나 이런 방향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지위를 기반으로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근데 김문수 후보 원래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이에요. 네. 후보가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당내 기반을 갖고 입당도 이제 막 한 분이기 때문에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당권 도전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명분 또한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젖잘싸했다면 모르겠는데 참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최대의 패자는 윤석열과 그 윤석열을 추종했던 친윤이라고 하는 당내의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결정적 장면으로 꼽아주셨던 모두 잠든 후에도 그 친윤이 주도한 당내 쿠데타였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선거 상황이라는 이유로 안 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안 물러났잖아요. 이분들은 물러나야지. 이분들 물러나지 않으면 어떤 시도를 해도 당의 쇄신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비교적 그 이 패배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세력이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있고 또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고 선거를 돕긴 했습니다만 뭐 본인 팬미팅하러 다니냐 이런 또 비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선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한동안에 그 내부에서 뭐 책임 공방과 이전 투구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저는 이제 공이 이 국민의힘이나 그 내부의 여러 세력들이 느껴야 되는 건 이게 단지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정도의 책임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총선 3연패에다가 대선까지 이렇게 지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예정된 결론인데다가 보수가 주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극우화되고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끊을 건가?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그야말로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껍질을 벗긴다 그러죠. 그런 정도의 이 각오를 가지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중심 재력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당의 쇄신을 이룰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송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뭐 친윤계를 극복해야 국힘 보수가 재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은 패널들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익슨 직후부터
방송이든 뭐 SNS든 제 개인적인 견해로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어야 이재명 있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또는 계엄 세력이라는 민주당으로부터의 구도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과 결별하고 또 정강훈과 같은 또 이 이른바 아스팔트 강경 우파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시작부터 일찍 됐어야 된다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진행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탄핵이 가결됐다는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과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함으로써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쫓아냈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관저 앞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정광훈과 함께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켜내자라고 하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스물스물 우리 당의 대부분의 배지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4대 4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희망의 를 돌리면서 탄핵이 결정났던 4월 4일까지 제가 볼 때 한 2달 이상을 거의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우리 당이 흘러갔어요. 네네. 저는 그런 데서부터 이미 처음부터 중심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럼 탄핵이 가결됐으면 그리고 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으면 파면이 결정이 났으면 헌재 결정으로 그 이후에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정신은 차리지 않고 바로 경선 일정을 짜는데 경선의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경선의 일정에서부터 경선의 방식에서부터 또 경선 바깥에 있는 한독수라는 단일화 대장을 상정하는 것부터 해서 온갖 방식으로 친윤 지도부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탄핵 찬성 세력 계엄 반대 세력은 어떻게든 후보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 묘한 술책과 술수를 다 부렸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힘이라기보다는 김문수가 김덕수다. 그래서 한덕수랑 나이가 가장 먼저 단일화를 할 테니까 저한테 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친윤의 환심을 사서 한동훈을 누르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출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입을 딱 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한밤에 그런 궁중 쿠데타가 한번 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직후부터 탄핵 가결 그리고 파면 결정, 후보 선출 과정, 후보 교체 과정,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캠페인 전략 그리고 윤석열의 거리를 활보하는 정말 그 기상천외한 그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아까 뭐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라도 그러면 저 구태 중에 구태 암적 존재인 친윤들을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는 이 선거 결과를 받아 아는 우리 당으로서는 마지막 과제이자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당내 전당대회를 둘러싼 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선명한 노선 투쟁이 될 수가 있고 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을 놓고 서로 간에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요 타이밍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국힘 그 전당대회에서 친윤 후보가 될 수 있나요? 그 친윤들이 고민하겠죠. 네. 근데 전 친윤들도 오늘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본다면 함부로 자기들의 어떤 살아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의 참담한 국민적 심판 속에서 자기가 무슨 명분으로 살아보겠다고 또 생명줄을 연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통상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보는데 지난번에 심야 쿠데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또 그 잔기술을 쓸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뭐 한덕수 전 총리를 또 데리고 와서 전당대회 출마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한덕수라는 분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친윤 사이도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네. 김문수 후보를 강제 교체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 친윤이잖아요. 때문에 친윤의 대표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일정한 세력화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당내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퉈볼 만큼의 그런 기반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친윤은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네. 누군가를 또 얼굴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기득권을 연명하려고 할 텐데, 저는 이제 친윤들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개혁, 쇄신, 변화 이런 거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가 될 뿐이라고 보고요. 일단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됩니다. 내일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 관건이죠. 상황에서도 사퇴 네. 안 하고 버틴다면 정말 후한무치하고 기본적인 정치 윤리도 없는 거죠. 근데 저도 그게 아마 내일의 가장 중요한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거 죄송하면 좀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으로는 아직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걸 둘러싼 웃는 게 아니시죠. 그걸 둘러싼 격렬한 이 내부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일 선명하게 다음 스텝을 가져갈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이른바 이제 친한계일 텐데, 당내에선 여전히 그게 중심 세력은 아니거든요. 당내 이제 견제 또 뭐 그에 대한 그 반작용 이런 게 상당히 일어날 거여서 하여튼 깊은 경랑 속으로 국민의힘 전체가 빠져들 텐데, 이게 이제 서로 사생결단식에 또 뭐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갈등으로 빚어진다면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39.3%의 지지를 보냈던 보수층마저 혀를 차고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딱 주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내일 한번 일어날 일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벌써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일 사퇴하겠죠. 그런데 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까지란 말이죠. 그럼 이 임기를 끌면서 뭔가 비대위를 다시 세우거나 그런 어떤 움직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또 네. 그렇게 될까봐 지금 불안해하는 시나리오가,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나는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참담한 패배를 받은 우리 당을 다시 관리해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후한무치하게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하고, 네. 그러면 비대위를 다시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대위를 다시 꾸리게 되면 비대위 구성의 권한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를 꾸리면 또 친윤 중심 또는 친윤과 가깝지만 친윤이 아닌 것 같은 색깔을 가진 그런 반친윤, 그러니까 세미 친윤 같은 사람들 세미 친윤인가요? 세워가지고 네.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도부를 비대위로 꾸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더 최악인 경우는 그렇게 꾸린 비대위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뭉개고 가는 겁니다. 전당대회 안 하고. 이 경우는 정말 우리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저를 비롯해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사직생의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최악의 그림이고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라면, 네. 그리고 최소한 이 상황에서 이제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하고, 그렇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임기가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축으로 원내대표를 다시 뽑고, 그렇죠. 그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를 세워서 맞습니다. 이런 그림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로 가는. 근데 그게 아니고 김용태는 물러나고 본인이 뭐 뒤수습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익숙한 지금 예견하신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권성동 지도부에서 이른바 그 후배 후보 강제 교체 그 파동에서 얼굴 받아보러 잠깐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잘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6월 말까지로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럼 6월 말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겸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선거부터 새로 하면 됩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원내대표를 좀 세우고, 물론 원내대표가 또 우리 당의 또 역관계 속에서 또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처참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또 친윤 그런 핫바지들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도로 원내대표를 세우고 원내대표가 6월 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정말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비대위는 단순히 선거만 관리하는, 바로 그 다음에 8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선거 관리용 비대위를 구성해서 8월 달 전당대회에서 진정으로 우리 당에 나아갈 방향과 쇄신의 방향을 놓고 쟁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여서
올바른 방향의 지도부가 선출되는 것. 그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기사회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시작하고 좀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방송에 지금 들어오실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확실히 8시 때는 지상파 방송 쫙 보다가 그래요. 이제 뒷얘기 들으러 저희 방송 쫙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친윤 혹은 김문수 지금 후보 신분이긴 하지만 대항하는 한 축인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전략을 짜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행보를 내일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한동훈 대표는 기존의 그 후보 중이었던 홍준표 후보와도 차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뭐 아까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팬미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대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분도 있으면서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일관된 방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친윤 구태 또 친윤 기득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 그다음에 태극기 우파, 강경 우파와의 결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일관성 속에서 당의 개혁의 방향을 아마 내일부터는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내일 바로 뭔가 메시지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네. 아마 오늘 밤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은 이제 사직생의 각오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혁신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그 메시지와 방향에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 여부, 새로운 비대위 구성 여부 그리고 이제 다음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될 차기 전당대회 일정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거기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원들이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우리 당이 지금 뭐 친윤들이 휘둘리는 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성적표를 보고 나서는 우리 당의 골수 당원분들께서도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마 자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저희 뭐 동아일보 다른 방송이지만 법정모독 나오셔서 전당대회 출마하신다고. 예,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제가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뭐 지지선언이라도 한번. 뭐 하시면 제가 그때 하고요. 네. 저는 일단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윤 뭐 비윤 할 거 없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에 임한 이제 최대의 전략은 반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네. 저는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내부를 응시해야 될 때입니다. 밖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좀 반대 담론을 취할 때가 아니고 내부를 응시하고 내부를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혁신할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지 자꾸 이제 밖을 향해서 일종의 이제 그 적대적인 그런 포지션을 만들고 그 어쨌든 반대 결집을 통해서 정치의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까지 오래된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런 정치적 포지션이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상대가 이런 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달라질 건가, 우리가 뭐가 차별화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비전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건가 이 경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누구도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그런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얘기만 해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국민 판단이 끝난 문제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계엄 탄핵 이후에 명분을 가진 거의 유일한 리더인데 국민의힘에.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반 이재명 포지션으로 또 보수 결집을 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명백할 거다. 그게 아니고 성찰과 혁신에 그리고 이제 내부 자기 응시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또 새로운 가능성이나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일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세게 메시지를 낸다 해도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메시지를 낸다면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는 좀 허니문 기간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풀어야 할지 조금
정교한 어떤 세밀한 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한 명 1대 190의 싸움으로 사실은 법무장관을 하면서 사실은 매일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각을 세워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가장 논리정연하게 가장 투쟁력 있게 싸워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돼서 왔고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고 그때부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내부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한 이게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그 와중에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과의 분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이동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두 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 하나는 이재명과의 가장 선명한 투쟁 그리고 윤석열 등 친윤 세력에 대한 가장 선명한 투쟁 이걸로 대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나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제 내부의 혁신, 친윤 세력, 그다음에 친윤 구태 세력, 그다음에 그 정광훈 세력 이런 세력과는 반드시 결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입장은 계속 견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과반수 이상으로 득표해서 집권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이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도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합당한 거라고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한 것은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50%가 넘는 득표를 만약에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지지를 일단은 야당 대표는 받아 안는 게 필요하고 그걸 수긍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국정 운영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외쳐가지고 우리가 사실 3년 내내 그 이야기를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한테 시판이 끝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지금 댓글창에 김 교수님 권성동 대표랑 싸워주세요 이런 댓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싸울 겁니다. 그래서 네. 꼭 전당대회 열리면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예, 기타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때 출마하시면 꼭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보수 재편에서 지금 인물들이 속속 모두가 링 위에 올라서 사실 노선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 밖에서 하는 이런 후수 정치만으로는 좀 어려운데 홍 전 시장의 어떤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니 근데 정치적 역할을 이제 다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너져도 많이 무너졌고 이게 이제 대충 수습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런 쇄신과 성찰과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전 시장도 이 과정에 책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계엄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선 긋는 걸 반대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후보가 됐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가 안 됐고 본인이 어쨌든 정계 은퇴와 탈당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이 어쨌든 근본적인 성찰과 쇄신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인물이고 신선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원로로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역할은 여전히 전 남아있다고 보지만 실제 이제 플레이어로서 이 상황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찾는다는 거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성찰과 쇄신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 물러나신 김에 보수 정치의 원로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역할로 본인의 역할을 잡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 전 시장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미 탈당을 하시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정계 은퇴 선언을 했지만 정치적인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었죠. 네네. 그러나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건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 당으로 우리 당으로 복당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간다면 뭐 그 쉬운 일이죠.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랑
홍준표 시장이 뭐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친한 사이긴 합니다만 둘이 같은 정당에 모여서 또 일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둘 다 그렇죠. 간단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안 그려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어디 갈 데는 별로 없다. 그리고 복당을 하려면 복당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이제는 뭐 그 정도 당대표 2번에 대선 후보 2번에 뭐 국회의원 3번에 도지사 2번에 시장 1번 했으면은 이제는 좀 그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수 진영 전체 그리고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옳은 그 목소리를 좀 내고 어른스럽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 여기서 다시 링에 올라가서 내가 또 해볼래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잠깐 떠오르는 거는 약간 민주당의 약간 박지원 의원님 같은 그런 롤 어떤가요? 박지원 의원보단 낫죠. 아, 그런가요? 박지원 의원은 너무 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러나 아니,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저분이 틀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네. 저분이 지적하는 거나 비판하는 거나 거의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맞을 때가 언제 맞냐.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맞아요. 아, 제3자일 때. 본인이 들어가면 맞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뭐 평론이나 그 원로로서 조언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누구보다 날카롭게 유튜브 나오시면 대박이에요. 보수 정치의 방향을 대박일 제시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모든 방송사나 이런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마 섭외 영순일 거예요. 네네. 또 이게 재밌으신 그런 맞아요. 그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로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이제 다른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에 뛰어들어서 뭔가 저 이전 투구에 한 다리를 걸치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로서의 좋은 그런 마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